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류는 지금 지구의 주인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문명화를 통해 신세계를 열기도 했지만 자연 파괴를 일으키며 지구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 인간종인 호모사피엔스는 여러 다른 종들과 달리 문명화를 이룬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명의 배를 타고 진화의 바다를 항해한 인류는 이제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엔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대서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계시는 성남 태평도장 교무 녹사장 박진수 도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빅히스토리라고 해서 인류의 역사와 존재 목적 등을 우주적인 차원에서 조망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세계 주요 인물들이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 책이 더욱 유명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도 국내에 초청되어 온 적이 있죠. 어떤 내용의 책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책 사피엔스는 2011년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출간된 이래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국제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는 유발 노아 하라리 박사인데요. 그는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막대한 힘을 얻게 되었는가 라는 큰 질문을 제기하고 이런 빅 퀘스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 인종이 호모사피엔스의 지구적 역사인 빅 히스토리를 연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사피엔스가 지금처럼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인지혁명과 농업혁명, 과학혁명의 3대 혁명에서 찾고 있는데요. 나아가 저자는 이런 통찰을 통해 인류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길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통찰을 열어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세계의 혁명 중에서 인지혁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책에서는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린과 같은 여러 인간종들을 제치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유로 인지혁명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지혁명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난 1만 년간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상의 유일한 인간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유일한 인류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요. 약 3만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는 최소한 6종류의 인간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부 아프리카에는 우리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유럽에는 네안데르탈린이, 아시아 일부에는 직립본인이 거주했는데 이들 모두가 호모, 즉 사피엔스의 친척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종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자는 여러 인간종 중에서 유일하게 사피엔스가 살아남게 된 것은 바로 인지혁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말하는데요. 인지혁명이 발생한 이유는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가 사피엔스의 두뇌 내부 구조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사용은 우리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같은 인간종이었던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린도 분명 그들만의 언어가 존재했을 텐데 단순히 언어 사용만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생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피엔스가 구사한 언어가 최초의 언어는 아닙니다. 동물들도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사피엔스의 언어는 이런 초보적인 정보의 전달에서 벗어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저자는 그 특징으로 언어의 유연성, 뒷담화 이론,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들고 있는데요. 먼저 언어의 유연성은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무한한 개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뒷담화 이론은 수다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긴밀하고 복잡한 협력 관계를 발달시켜 작은 무리가 더 큰 무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의 진정한 특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들, 즉 상상으로 지어낸 허구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사피엔스뿐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전설, 신화, 신, 종교는 인지혁명과 함께 처음 등장했는데요. 많은 동물들과 인간종이 조심해 사자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인지혁명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사자는 우리 종족의 수호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일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현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저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을 무리를 형성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연 상태의 침팬지가 이룰 수 있는 무리가 약 50마리 정도라면 뒷담화 이론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개체 수의 무리는 150마리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계값을 넘어 인류는 어떻게 제국과 같이 수억 명의 구성원을 가진 무리로 발전이 가능했을까요? 저자는 바로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집단적 상상, 신화에 그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구는 거짓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네트워크 속에서 인간이 창조한 것으로 픽션, 사회적 구성물, 가상의 실제를 뜻하는데요. 거짓말과 달리 가상의 실제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허구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국가는 공통의 국가적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국가가 같다는 이유로 상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데요. 이는 민족, 고향, 국가와 같은 공통의 신화를 함께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대규모 협력을 통해 국가와 문명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공통의 신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피엔스가 발명한 가상의 실제들은 우리 문화의 주요 요소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인지혁명을 통해 등장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역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인지혁명은 어떤 면에서는 인류의 역사 시대가 열린 시작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대부분의 사회체제가 집단적 상상이라는 공통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체로 수긍은 가긴 합니다만 학자들이 시원시대의 인류가 믿었던 정령이나 영혼, 신의 세계를 너무 상상의 산물로만 인식하려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신의 세계를 체험하신 분들도 많고 상제님께서도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신이 없는 곳이 없고 하지 못할 바가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조상이 만든 문화가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신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인류의 태고시대 문화를 연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시대에 인간은 순수 감성을 잃지 않고 대자연의 신성을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으면서 신들과 교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환상적인 허구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신화는 사실 상상의 산물이 아닌 그 시대의 인간이 신들과 교감하며 빚어낸 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현 인류 문화의 씨앗이 되었던 신이나 종교, 신화 등은 허구의 산물이 아닌 그 당시 사람들이 실제 체험하고 느꼈던 실제 세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도 시원시대 인류, 즉 고대 수렵 채집인은 애니미즘 신앙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애니미즘은 장소, 동물, 식물, 자연현상이
의식과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과 직접 소통했다는 믿음입니다. 즉, 만물이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인간이 이 만물의 신성과 교감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시대를 우질련으로 보면 우주의 봄철과 여름철이 시작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여름철에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영성이 막히고 차츰 진리의 근본에서 멀어져 닫힌 우주의 거대한 암흑 속에 갇히게 되고 마는데요. 그 후 인간이 성령을 받아내려 살던 신성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끝내 이를 부정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상진이께서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인류는 만물이 뿌리를 찾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사조가 다시 고대 순수시나 성령 부흥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지금은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천지주와 태월주 수행을 통해 인간 본연의 영성을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고대 인류는 신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의 신화를 만들어 문화와 역사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경의 창세기와 그리스 신화 같은 수많은 신화와 전설에도 이들이 살았던 시대를 황금시대 또는 낙원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농경 이전 수렵 채집 사회를 최초의 풍요사회, 인류의 황금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인류는 대부분의 시간을 수렵 채집으로 보냈습니다. 7만 년 전에서 농업혁명이 발생한 1만 2천 년 전까지 약 6만 년에서 7만 년을 수렵 채집인으로 보낸 것인데요.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다양하게 먹고 주당 일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전염병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전쟁도 거의 없었던 평화의 시대로 알려져 있죠. 또한 인류의 샤머니즘 문명을 연구해온 독일의 칼바이트 교수에 따르면 태고 시대에는 화이트 샤먼이라고 불리는 초자연적 신성을 가진 시원무당, 대광명의 샤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신들과 대화하고 인간의 몸으로 하늘과 땅, 바다와 지하 세계를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조화의 신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바로 인간 문화의 원형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인지혁명의 결과 사피엔스가 정착지를 확장해 나가면서 생태계 파괴도 일어났는데요.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호주 정착민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를 거쳐 호주에 정착하면서 몸무게가 50kg가 넘는 호주 동물 24종 중에서 무려 23종이나 멸종시켜버립니다. 이 때문에 호주 전체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붕괴되고 재조종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사피엔스는 문명을 발달시킨 종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가장 많은 동물과 식물을 멸종으로 몰아넣은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는 불명예를 함께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지혁명 다음에 일어났던 농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참 흥미로웠던 것이 저자는 농업혁명이 일어난 원인을 종교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예,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종교가 바로 농업혁명의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에서는 그 당시 만들어졌던 종교 유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동북아시아 문명이라는 홍산 문화에서는 돌무덤과 신전, 제단이 한꺼번에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스톤헨지 같은 기념비적 구조물도 그 당시 만들어진 것인데요. 수렵채집 사회 사람들이 그들 문화의 중심지에 이런 구조물을 세운 이유가 어떤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자는 건축 연대가 약 기원전 9,500년까지 올라가는 터키의 괴벨크리 테베 구조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장모라된 밀의 최초 발상지가 발견됐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먼저 사원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주위에 마을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수렵채집인들이 야생 밀 채취에서 집약적인 밀경작으로 전환한 목적이 정상적인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원 건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와 문화의 정수가 담긴 환단고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뿌리 종교인 신교를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을 모든 인간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신교의 뜻 그대로 종교, 문화, 일상생활에서 상제님을 신앙하며 성령의 신성한 가르침을 받아내리는 경건한 기도와 봉사의 삶을 살며 만사를 신의 가르침을 받아 영위한 것이죠. 이렇듯 인류의 뿌리 종교 시대 수렵 채집인들의 삶의 중심에는 자연과 조상신, 우리의 우주의 절대신인 상제님과 소통하고 받들어 모시는 제천 문화, 신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류 시원 시대의 중심에 상제님을 모시던 신교 신앙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책을 보면 농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인류의 역사도 시작됐다고 하던데요. 농업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약 1만 년 전 농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생활 방식에 일대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 농경인들이 내 집, 내 것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자기중심적 존재가 된 것이죠. 또한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며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인구 증가라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전과 달리 몇몇 동물과 식물종을 경작하고 그들의 삶을 조작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식량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불과 몇천 년 만에 도시, 왕국, 제국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결집시킬 수 있었을까 의문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도 공통의 신화가 등장합니다. 농업혁명 덕분에 밀집된 도시와 강력한 제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리자 사람들이 위대한 신들, 조상의 땅, 주식회사 등등의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것인데요. 이후 강력한 힘을 가진 이들 신화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결속을 제공함으로써 지구상에 유례없이 거대한 협력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혁명의 특징으로 대규모 정치사회의 등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인류는 이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네, 인류가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을까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자에 따르면 그것은 인간이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 체계를 고안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천 명, 심지어 수백만 명이 연관되는 대규모 협력 시스템에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관리하고 저장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슈메르인은 뇌 바깥에, 우리의 두뇌 바깥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쓰기 시스템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문자 체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후 막대한 정보를 처리할 전문가 집단인 관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문자와 관료제를 통해 상상의 질서, 대규모 정치 사회인 왕국이나 제국의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나 문자의 등장 등으로 인한 대체적으로 농업혁명 이후의 긍정적인 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풍요의 시대였다고 하는 수렵 채취 시대에도 양면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농업혁명 이후 시대에도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었을 텐데요. 책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수많은 차별이 등장한 것을 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혁명 이후 농민들의 개인적인 삶은 수렵 채집인에 비해 열악해졌습니다. 단일 농경 식품을 섭취하면서 영양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장시간 노동으로 각종 신체 질병이 발생하고 대규모 집단 생활로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저자는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농업혁명을 호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서열로 구분하고 가상의 집단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계 질서를 만들어내고 서로를 차별했다는 것인데요. 가령 함무라비 법정은 귀족, 평민, 노예 사이의 서열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약 3,000년 전에 만들어진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죠. 이런 부당한 차별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해졌는데요. 문제는
악순환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되면서 지구촌을 전쟁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빈부격차, 종교, 인종, 남녀 차별 등 세상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이 대부분 가상의 위계 질서, 차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도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치느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종과 빈부차별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상제님 말씀처럼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은 원한 축적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저자는 이런 위계 질서와 차별이 모두 상상의 산물이자 허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간의 문화와 삶이 천지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제님은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선천 봄, 여름철에는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상극의 질서 속에서 인간과 만물이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이는 인간의 삶과 문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문명과 문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상호 경쟁과 격렬한 대립을 야기해서 온갖 시비와 참혹한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인데요. 잘 알다시피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약육강식과 우승열패의 제물이 되어 원과 한을 품고 죽어갔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선천 역사는 처절한 원한의 역사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선천은 어금종량의 세상이라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선천은 음양의 부조화로 인해 양 중심, 남성 중심의 문화로 흘러왔습니다. 저자도 이 책에서 여자의 성차별을 인간 사회에서 최고의 차별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실제 많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남녀 차별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회에서 물건 취급을 받던 여성들의 원한이 오죽이나 컸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도 터져나온 온갖 갈등과 투쟁, 저주 등 인간의 모든 비극은 깊은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에 이루리로다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천지에 가득 찬 원한의 불을 끌 때 차별이 없는 후천 상생의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상생의 후천 성경을 열기 위한 대전제가 왜 해원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우주적인 차원에서 조망하는 것을 빅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 정점에 우주의 변화 원리와 더불어 천지와 인간의 존재 목적을 밝힌 우주일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우주일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태상종 노사님께서는 초목 농사를 짓는 지구일련이 있듯이 사람 농사를 짓는 우주일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천지는 우주의 봄철이 되면 사람을 지구에 씨 뿌려 탄생하게 하고 여름철 동안 사람과 문명을 길러내어 가을철에 후천 통일 문명을 열어 5만 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겨울철이 되면 다음 우주일련을 위해 휴식을 취하게 되죠. 이를 통해 인간이 우주의 봄, 여름철에 문명을 열고 성장하는 목적이 우주 가을철 열매 인간, 열매 문명으로 성숙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사피엔스에서 다루고 있는 빅히스토리가 우주 일련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가을철에는 인간과 문명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천만 명, 수억 명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가상의 실제, 호구를 만들고 공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우주일련 사람농사가 성공하려면 인지혁명이 가능한 인간종이 요구되는데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 인지혁명이 가능한 호모사피엔스가 5만 년 전 지구상에 출현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 봄철에
인간이 지구상에 씨 뿌려졌다는 그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일년 농사를 보면 봄에 뿌려진 씨앗이 여름철이 되면 논을 다 덮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주의 여름철에 지구라는 논밭에 씨 뿌려진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가득 차게 되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인지혁명을 통한 지구촌 곳곳으로의 이동과 농업혁명을 통한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도 천지에서 우리 사피엔스를 낳고 기를 목적이 우주의 가을철에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인간 농사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인지혁명과 농업혁명 그리고 앞으로 다룰 과학혁명은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를 우연의 산물로 얘기하고 있고 인류 문화를 실제 체험한 경험의 결과가 아닌 상상의 산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마도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우주 일련을 알고서 사피엔스를 읽는다면 더욱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수 도생님을 모시고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을 통해 인류의 빅히스토리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인류에 대해 큰 안목을 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도생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다른 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현생 인류가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을 통해 지구의 중심에 서게 된 과정을 살펴보셨는데요. 인류사를 바꾼 세 번째 혁명이죠. 다음 시간엔 과학혁명이 문명 발전에 끼친 영향과 더불어 앞으로 인류가 맞이할 미래의 비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